안녕하세요. 시골 천부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안산시 가불병 세 곳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군포시까지 네 군데를 같이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요. 오늘 뭐 뉴스에는 나왔는지 제가 아직 그 뉴스를 못 봐서 모르겠고, 그 유튜브나 박지원 변호사님 영상, 또 그 어제 참여했던 그 회의 그룹 멤버들이 텔레그램에 초청해줘서 거기서도 이렇게 같이 보고 했는데, 오늘 보니까 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4.15 때부터 이 부정선거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믿음이 가는데, 이 당대표 출마할 때는 원희룡, 나경원, 윤상현 이 세 분이 부정선거 문제를 뭐 나경원 의원은 발의를 한다 그랬던 것 같고, 그 저기 윤상현 의원은 누구지?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빨간 모자.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다고 그러고, 그리고 저기 원희룡 후보는 대구에 뭐 방문한 데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. 그래서 뭐 이게 화두로 던져지고 이제 국민들의 이목을 이제 뭔가 집중시키고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환영할 일인데, 좀 제 느낌은 이 사람들이 너무 좀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우리가 4년 넘게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를 외치고 이것 때문에 진짜 병까지 얻은 사람도 있고 하대는데, 병 얘기 나왔으니까 누가 제가 뭐 얼핏 보기에 클레어맘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슈퍼챗을 쏴주고 계신데, 보니까 뭐 제 영상을 보고 그 화병이 고쳐지셨다나 어쩌나 그건 조금 좀 오버하신 것 같고, 어쨌든 마음이 좀 편해지셨다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. 그 슈퍼챗 쏴주시는 거는 제가 뭐 이후에 4.15 총선 작업을 한번 또 해본다든지 해서 그쪽에 활용할 거고요.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그 당 대표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환영은 하면서도 뭔가 찜찜해. 예? 그래서 4년 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외치고 하는 거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정작 이제 자기가 당 대표에 나오면서 뭔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? 그런 게 좀 들지 않아요, 여러분은? 그리고 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, 공부를. 예?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수능 수석이었다면, 수능이 아니고 그때는 학력고사지. 저도 같은 시험을 봤던 사람이니까. 근데 대장동 공부하듯이 대장동 공부하는 거에 한 10분의 1만 공부해도 이거 사전선거 금방 할 텐데, 좀 제대로 알아서 하다못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좀 제대로 얘기해야, 제가 봐서는 그거 뭐 법안이 처리되기는 아주 난망한 일인 거고, 최소한 이런 국민들 의견을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러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, 이게 뭐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실이라고 얘기를 했다며요. 저도 얼핏 봤는데 그 부실이 아닌데,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고 한 건데, 그런 내막을 알고 뭐 방송에 나가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뭐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그 사람 자유이지만,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너무 이렇게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여요. 하다못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개항을 지금 100번 영상에 제가 찍어 놨었는데, 거기 보면 그 지역구만 해도 수개 표만 했어도 이재명이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당선이 될 수 있었다는 선거라는 거를, 그걸 알까? 그걸 알고 최소한 부정선거 얘기를
들고 나오는 걸까요?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전국 걸 하면서 전라도 광주 외에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제 여기에 개표기 조작이 없었다고 의심받는 데가 동작을이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좀 이상해. 하여간 그런 느낌이 있고. 하여간 뭐 그 여러 사람이 그 정치 무대에서 그걸 얘기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좀 이쪽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뭐 저 쭉 뒤져서 유튜브를 보든지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냥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런 작업을 해 오던 사람들, 주장을 해 오던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뭐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,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그 법안이 아주 부실로 만들어져 가지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한번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데, 제가 전직이 그 번역을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? 그때 그 이 스팸 메일 규제하는 법안을 우리나라가 좀 늦게 도입을 했어요. 그래서 해외의 사례를 제가 그 의뢰를 받아서 뭐 자료야 이제 연구소에서 주는 거지만 그 해외의 그 법안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납품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명, 메일을 보내는 사람의 실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. 그 내용은 둘째치고. 그래서 그 실명을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, 저도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법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고,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 홍보를 하려고 제가 만드는 제품에 CD 케이스로 쓰는 제품도 있거든요. 책에다가 옛날 같으면은 이제 요즘은 CD를 거의 안 쓰지만 그 컴퓨터 서적 같은 경우에 이 CD를 책에다가 부록으로 주잖아요. 그때 그 부록으로 넣을 때 비닐에 붙여서 끼는, 이제 CD를 넣어서 붙이는 그런 제품을 저도 만들고 있어서 그 CD 케이스를 판매하는 아니면 공 CD를 판매하는 그 사이트에 게시글에 달려 있는 사람들, 게시글에 글을 달았던 사람들의 이메일을 또 받아지는 데도 있고 안 받아지는 데도 있고 그래요. 그거를 그때는 개인정보 보호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적용될 때가 아니니까 자기가 이메일 주소를 오픈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싫으면 안 시키고, 그래서 오픈된 사람들 그 이메일 주소를 진짜 지금 이거 제가 영상 찍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사이트를 다 뒤지고 그 하나 뒤져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그 쫙 뽑은 다음에,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번역을 할 때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실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보내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. 스팸 메일이 그렇잖아요.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내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범죄라 그래서 처벌하는 거였으니까. 그래서 이메일 보낼 때 보면 여러 사람 지정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는 기능도 있고 한데 그것도 안 쓰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보내는데, 그게 이제 그 중복돼서 갈까봐 그걸 소팅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사람들은 다 걸러내고 한 개씩만 해가지고 1대1로 다 메일을 보냈었죠. 와,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한 거야. 뭐 인터넷 진흥원인가에다가 스팸 메일이라고요. 그래서 야, 진짜 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의적으로 했나 느낀 게 뭐냐면, 이거 그 사람한테는 제가 봤을 때 2번 간 것 같아. 한 사람이 2개 메일을 계정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메일 어드레스를 뭐 네이버도 쓰고 다음도 쓰고, 그때 같은 뭐 천리안 하이텔 뭐 있을 때니까 네이트, 제가 그 사람 추적을 해서 찾아냈어요. 네이트에서 이메일 까지 내가 하고는 뭐 그런 사람 건드려봤자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았는데,
그러고 나서 제가 법을 다 뒤져봤거든요. 와, 그랬더니 그 이게 아마 네이버나 이런 저 대형 포털에서 그런 그 로비가 있었나 어쨌나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. 실명이냐 아니냐도 뭐 물론 요소가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그 형식 무지하게 따지잖아요. 괄호 앞에다가 아니지. 맨 타이틀 맨 앞에다가 괄호 열고 광고라고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뭐 몇 점.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뒤에는 애트 사인 골뱅이를 붙여야 되더라고요. 그걸 안 붙이면 또 벌점. 뭐 그리고 뭐 수신 거부 메일. 예? 그래서 나는 이거 받지 않고 싶다고 보낼 수 있는 걸 안 하면 또 몇 점. 실명이 없으면 몇 점. 뭐 내용 뭐 어쩌고 해서 몇 점.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점수로 해가지고요. 벌금이 3천만 원이야. 3천만 원. 근데 이제 그나마 저는 실명 적었고 뭐 한두 개 빼고 나서 저한테 저 부과됐던 벌금이 300만 원이었나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초범. 초범이어가지고 반 까지고 뭐 까지고 해가지고 3천만 원에서 툭툭툭 쳐가지고 300몇만 원이 하여간 벌금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 법을 뒤져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. 예? 그래서 저는 뭐 그 내용을 모르고 보냈었으니까 두 번 이상 안 보내니 수신 거부 메일이 왜 필요해요? 그리고 제가 보낸 거는 분명히 나는 이메일 하나에 한 번을 딱 보내고 말았는데 그게 한 사람한테 두 개가 간 적이 있나 봐.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. 와, 그래서 법이란 게 이게 그러면은 연구소에서 그 용역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? 해외 사례 다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법안 초안이라고 올렸을 텐데 그게 그렇게 법안이 돼가지고 나온 걸 보고는 야 진짜 황당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에 괄호 열고 광고자 안 붙이면은 그냥 벌금이야. 메일을 보내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을 내 제품을 홍보하면서 그때 저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지 아세요? 이러이러한 제품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? 우편 요금 내가 다 부담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보냈는데 그게 스팸으로 고발이 돼가지고 뭐 행정소송인가 약식소송인가 해가지고 이의제기인가 하게 되면은 뭐 약식 재판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의제기 하니까 한 반 또 깎아줘요. 150만 원으로 줄어들어. 그래서 그것도 나는 뭐 저는 이제 성격상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옛날에 법안 할 때 알고 있던 상식에 맞춰서 받는 사람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법이 있는지 알았냐고요. 그래서 약식 재판을 갔더니 그 뭐 경제사범 아주 이제 저 짜질짜질한 사범들 한 4, 50명 모아놓고 순서대로 불러서 들어가는데 한 30초나 들어가 있었나? 막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여자 판사분이 뭐 판결을 하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?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됐고요. 됐고요. 저 이 내용에 저 뭐라 그래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렇죠. 그랬더니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 판결 내용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그러고는 끝나는 거야. 와 얼마나 황당해. 그러고는 뭐 며칠 뒤인가 뭐 한참 뒤에 그 왔는데 보니까 50만 원인가로 줄었더라고요 벌금이. 그래서 그걸 이제 50만 원 내기 싫으면 정식 재판을 가려는 거야.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냥 50만 원 내고 말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야. 이게 지금 사전 선거가 문제냐 아니냐부터 해서 지금 뭔가 이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최소한 유죄를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아니 유죄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거를 뜬금없이 갑자기 바꾸자 그러면은 그게 무슨 하여간 최소한 좀 공부를 하고 지금 이게 법안으로 통과될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구조에서는 그렇다 그러면은 최소한 구호로라도 국민들한테 의식을
깨우치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람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. 안산.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여기 재확인 득표율, 사람이 한 득표율하고 뭐 해서 하는 작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거는 100번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. 자, 이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하지 않은 자료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고 우리가 이거를 별도로 다 지역 선관위마다 공개 청구해서 받은 서류인데요. 여기에 보면 자, 우선 개표 과정이 보면 이 투표용지를 넣고 개표기에 쭉 돌립니다. 개표기에서 돌려서 1번, 2번 분류가 되고 분류하지 못한 표를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여기서는 302표를 다시 사람이 직접 재확인을 해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효표 구분하고 해서 이제 요 두 개를 기계 결과랑 사람이 분류한 결과를 합쳐서 이 결과가 이제 개표 결과라고 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그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부 이걸로 분석을 했지만 저는 이거는 일단 못으로는 인정하지만은 여기에서 득표율은 일단 무시를 하고 기계의 득표율도 기계가 재분류할 때마다 오류 나오는 거 또 한쪽으로 편향되는 거 그래서 그건 못 믿겠고 여기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안산시 갑을 보시면 이게 요게 기계에서의 득표수예요. 이게 쭉 아까 상암표에서 보았던 숫자를 기계 재확인, 사람이 재확인한 거, 기계 사람이 재확인한 거, 이 투표소, 읍면동, 시군구별로 합쳐가지고 여기 다 입력한 게 이 숫자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의 득표율이 계산이 따로 되고 사람이 직접 재확인 과정에서 분류한 득표수가 또 따로 집계를 해서 요 득표율하고 기계 득표율하고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민주당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기계에서는 51.6% 득표율을 얻었지만 당일 득표에서 사람이 재확인하는 것에서는 45.6%예요. 그래서 그 차이가 6.0%. 관내 득표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61.5, 62.3으로 해서 덜 나왔죠. 여기 지금 요 관내 득표율이 마이너스가 나온 지역만 제가 전국을 모아서 다시 분석을 해 볼 거예요. 요거 분명히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수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가 이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어쨌거나 이 전체 숫자를 합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양문석 후보는 3.5% 덕을 받고 국힘 장성민 후보는 마이너스 3.5% 손해를 본 거예요. 양문석 그러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말 많잖아요. 이 집이 아파트 영끌 투자해가지고 뭐 어쨌나 뭐 딸내미 이름으로 샀었지 아마 그런가? 그래서 그 숫자가 이제 여기 3.5%를 이쪽 국힘표에서 빼서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줬다. 이 3.5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.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기계 득표율은 무시를 하고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적용해서 이 전체 유효 득표수에다가 이 득표율을 곱해서 다시 득표수를 환산을 해내는 겁니다. 그게 53,000 대 49,000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라고 하는 거는 이 당일 비율에서 비슷한 수준이 당일 비율이랑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, 예? 여기 보세요. 뒤집어지잖아.
27대 30이면은 그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관내 득표수도 요 비율대로 하면은 뭐 한 만 얼마가 나와야 될 거, 만 245가 나와야 되는데 2만이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풀려진 수를 실제 당일 득표율이랑 같을 거라는 가정으로 계산한 이 숫자를 빼면, 여기서 이 숫자를 빼면, 아, 9,930표가 부풀려졌구나. 예? 부풀려져서 이 숫자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2174표가 된 거로구나.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. 관내에서는 1245, 관외에서는 3903. 예?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, 투표해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1245명인데 환산한 이 숫자에서는 2만 명이니까 9,930명이 부풀려져서 민주당에 투표를 했다. 그 뜻인 거죠. 그래서 이 36.5%는 사전선거에 실제로 참여한 이 사람 숫자 3만 1000명 정도 되네요. 그 중에 11,000명이, 그 중에가 아니지. 그거에 11,000명이 더해졌으니까 실제 참여한 사람의 36.5%에 해당되는 숫자가 부풀려져서 민주당에게 더해졌다는 거죠. 그게 무슨 뜻이냐? 이 숫자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하여간 와서 찍은 사람,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 숫자거든요. 3만 800명이라는 게, 3만 1000명이라는 게. 그러면 3만 1000명이 들어갈 때 11,354명이 중간중간 끼어들어가지고 36.5%가 부풀려졌다.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이 실제로 참여할 때 36명이 더해졌다. 그 의미인 겁니다. 그럼 일단 그 수치부터 한번 그 4개 지역구를 비교를 해보죠. 3.5, 36.5. 그렇죠? 안산시 을은 5.0, 44.7. 안산시 병은 5.0, 32. 군포시는 6.1, 40. 비슷하죠? 최소한 요 숫자는 5%, 6% 비슷비슷한데 안산시 간만 3.5%입니다. 자, 이게 그러면 그 두 가지 조작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보게 되면 선관위 발표상으로는 55.6대 44.4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이긴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근데 아까 3.5% 늘려준 걸로 해서 바꿔치기 한 걸로 해서 그 숫자를 빼고,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수개표를 했다면 51.6대 48.3으로 격차가 확 줄어들었을 것이다. 근데 이 안에는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진 숫자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까지를 빼고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45.7대 54로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가 이긴 선거였다는 거예요. 네? 자, 조금 전에 이 숫자가 안산시 을, 병, 군포시에 비해서 3.5%로 작다고 얘기했잖아요. 이게 비슷한 사례를 앞에서 제가 수원, 정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었어요. 김준혁 후보도 이 숫자가 낮았었습니다. 수원, 요 가까이 있을 텐데. 수원, 정 2.3%. 이거 무지하게 낮은 숫자입니다. 수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4.7%, 예? 9.1% 이랬었는데 수원시정 얘 김준혁이만 2.3%밖에 안 대준 거야. 이쪽에 빼서. 이게 지금 안산시 갑 양문석 후보도 말이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양문석하고 김준혁하고의 공통점이 뭐냐? 민주당에서도 막판에는 살짝 손을 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예? 이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사전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세팅돼 가지고 빼낼 일련 번호가 정해지고 뭐가 조작이 돼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건들지를 못하고,
이게 선거 직전까지 계속 이 양문석 후보랑 그 저 김준혁 후보가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고 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어설프게 왕창 이기는 걸로 했다가는 예?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얘들이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인지 하여간 이 천기 내려 백기 올려 하는 이걸 조작하는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놈들이 봤을 때도 얘들은 한 반 접고 간 거예요. 반 포기한 거야. 그래서 이게 이놈들이 그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예? 깝치기는 엄청 깝치대. 예? 지네가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입장에서 겨우 턱걸이로 됐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참 황당한 소리만 찌꺼려 쌌고 그 이기는 선거였다니까요.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하고 다 합치면 안산시 을도 보시죠. 안산시 을도 5.0%가 바꿔치기가 됐고 선거인수 부풀리기가 44.7%가 돼서 원래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56대 38이었는데 8로 진 걸로 나오는데 이 개표기 조작으로는 수개표로만 했으면 못 뒤집네요. 그죠? 51대 42로. 근데 44.7%나 15,000표나 더해진 거야. 더해서 민주당에다가 집어넣어 주다 보니까 그거를 빼고 계산하면 49대 44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거였다는 뜻인 거예요. 와, 56대 38이 뒤집어지네.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참 황당하죠. 근데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도 그다음에 힘을 받는 거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걸 황당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참 선거가 황당하게 이루어졌다 개표가 그런 의미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니까 힘을 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지시 나서. 자, 조금 전에 뭐 어디였지? 56대 37도 뒤집어졌는데 54대 43? 이건 당연히 뒤집어지겠죠. 이것도 개표기 조작 결과로는 안 뒤집어지네. 못 뒤집어지네. 워낙 사전선거인수 부풀린 게 많으니까. 그래서 사전선거인수 부풀린 거 11,000명을 싹 빼고 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. 52대 44, 53대 43. 가불병 3개 다 그러네요. 3개 다 수개표만으로는 못 뒤집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가를 넣어야 뒤집어지네. 군포는 어떨까요? 군포. 선관위 발표는 57대 43이면 조금 전이랑 똑같네. 아니구나. 57대 43, 54대 43이었는데 57대 43. 이거 당연히 뒤집어지겠지. 보세요. 여기서도 수개표만 해가지고 못 뒤집네요. 이거 뭐 10명 들어갈 때 4명이나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렸으니 2만 명이나 부풀렸으니 이건 부풀려진 숫자에서 개표기 조작만 지금 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이 숫자에서 개표기 조작된 숫자까지를 싹 빼고 보면 43대 57. 딱 반대네. 희한하게 이런 지역이 많아요. 완전히 거울 들이댄 것처럼 숫자가 딱 57대 43. 57대 43이 민주당이 이긴 57대 43이 아니고 이런 조작 영향을 빼고 나면 국민의힘이 57대 43으로 이기는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. 아이고 참나. 이런 거를 그 내 후보가 일단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판단한다든지 그러면 그 근거가 뭐야? 그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. 이렇게 해서 그 사전선거 넣는 게 좀 그건 증명되지 않은 거니까 무리하니까 뭐 그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가정 두 가지로 해서
적용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.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제가 그 변하지 않는 게 200 거의 다 입력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데는 광주 전남북하고 부천, 을, 제주시 을 그렇게 해서 30군데일 거야 아마 30군데. 지금 3군데가 남았는데 아이고 30석이잖아 30석. 예? 사전선거인수 조작까지 다 빼고 나면 지금 251개를 넣었거든요. 불완전한 데 한 군데까지 해서. 근데 사전선거인 여기 화면에 빗나갔구나. 아이고. 지금까지 251곳을 봤는데 민주당이 30석밖에 안 돼요. 지역구 수준에서는. 예? 여기 전체가 나와 있나? 아이고. 경기에 더서는 그렇다. 자, 30석이 이거예요. 제주시 을 김한규 후보인가? 강한건가? 김한규. 경기 부천시 갑 누구야? 서영석. 여기도 뒤집어졌는데? 사전 제외 1위. 그렇지. 계속 서영석이네. 그러니까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유지한 데가 30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 30군데 중에는 부천시하고 제주시 한 군데씩 빼고 나면은 전부 다 진 거예요. 예? 220석에다 비례 19석인가 합치면 230 몇 석이네.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를 제외하고 그냥 개표기 조작 모든 251개 선거구를 수개표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거의 따블이네. 그죠? 84석 민주당이 84석 국힘이 166석.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국힘하고의 의석수랑 비슷하게 반대로 뒤집어지네. 이것도. 그죠? 161대 90인데 84대 166으로 뒤집어지니까 예? 더 벌어지네. 더 벌어지게 역전이 되네. 이런 상황인 거예요. 이런 데이터를 예? 이런 데이터를 저 후보들이 뭐 대충이라도 본 상태에서 그래?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, 알고 나서 이거를 방송에나 뭐 이런 데 나와서 발표하느냐 마느냐는 그건 자기 판단에서 하는 거지만,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등 환영은 하지만 좀 섣부르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대부분 남은 지역이 안산시 지역인데, 안산시 지역도 최대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